태국 무시하더니 꼴 좋다. 태국의 한 공장. 사람들이 모여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걱정 어린 눈으로 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 오늘의 주인공. 도대체 태국인들이 한국의 어떤 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삼성전자 공장에서 근무했던 차크라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 내에서 한국 기업이 철수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고 그로 인해 삶이 어떻게 뒤바뀌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삼성을 처음 알게 된 건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태국에서는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최고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특히 삼성 공장은 태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렸습니다. 저도 그 명성을 듣고 삼성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태국 평균 임금의 2배 이상이었고 복지 혜택도 뛰어났어요. 무엇보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급여 덕분에 가족들과 함께 살며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태국 내 일부 정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벤코리아라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 노동자를 착취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인터넷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를 외치는 글과 영상이 쏟아졌고 길거리에서도 한국 기업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저와 동료들은 그 운동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줬고 실제로 저희 공장의 급여와 복지는 태국 내 다른 회사들에 비해 훨씬 더 나았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우리 공장 앞에서도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 기업이 떠나야 태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을 외쳤습니다.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에게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태국 노동자를 위한 정책처럼 보였지만 저희 같은 현장 노동자들은 달랐습니다. 이미 충분히 높은 급여를 받고 있었던 우리는 정부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정부와 삼성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삼성 공장에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협박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어요. 그 과정에서 삼성은 태국 내 생산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몇 달 후 회사는 전기 가전 중 하나인 오븐의 생산 라인을 멕시코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장에서 이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진 날 우리 모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동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벤코리아 운동의 결과라며 정부와 시위대를 비난했지만 이미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삼성의 철수는 단순히 공장 몇 개가 닫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삼성과 거래하던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주변 상점들도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만 해도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는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은 한국 기업이 떠난 뒤 태국 기업이 그 자리를 채우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 떠난 자리는 태국 내 다른 기업들이 채우기엔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저는 지금도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으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삼성의 철수가 발표된 이후 태국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국 기업들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회를 놓친 뒤였어요. 정부는 삼성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제안했지만 삼성은 결정이 바뀌지 않을 거라며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삼성의 멕시코 이전 결정은 단순히 태국 내 정치적 리스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 USMCA를 통해 북미 시장에 유리한 물류와 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였습니다. 반면 태국은 최근 정치적 혼란과 함께 기업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매력이 떨어지고 있었죠. 문제는
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의 여러 글로벌 기업들도 비슷한 압박을 받으며 태국 철수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스즈키가 태국 공장을 철수했고 중국 태양광 기업들도 떠나면서 지역 경제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나 지인들이 일하던 기업이 줄줄이 문을 닫으며 나누던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은 날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국민들에게 태국 경제는 한국 기업 없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안심시키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투자 유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빈자리는 고스란히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입국 면세점 폐쇄와 같은 자구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방콕과 치앙마이 같은 주요 공항의 입국 면세점 운영을 멈추며 비용 절감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꼴이잖아요. 결국 정부의 대책은 부작용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은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글로벌에 진출한 기업인 삼성이 철수하도록 놔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빈도가 재직하던 근로자들을 제외하곤 모두 나몰라라 하고 있는 태국 국민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태국과 한국 사이의 경제적 교류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죠. 삼성의 철수는 태국 경제에 주는 충격이 가장 컸지만 다른 한국 기업들의 철수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CJ, 롯데, 현대홈쇼핑 같은 소비재 중심 기업들의 철수가 이루어지면서 관광업과 연계된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던 롯데면 세점이 문을 닫으면서 관광객들의 소비가 감소했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는 태국에서의 공장 설립 계획을 철회하면서 자동차 산업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태국은 한때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로 불리며 자동차 제조업 강국으로 이름을 떨쳤지만 일본 기업들의 철수와 함께 한국 기업들까지 떠나면서 그 명성이 크게 퇴색되었습니다.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태국에서의 현지 공연과 이벤트를 줄이고 더 이상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태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지만 이런 철수는 한국-태국 간 문화 교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기업들도 비슷한 이유로 태국을 떠나면서 동남아시아 제조 허브로서의 태국의 위상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기업들이 떠난 자리는 실업률 증가와 경제 침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정부는 강한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이 촉발되었을 때 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한국 기업을 겨냥한 발언을 하며 분위기를 악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자신들이 부추긴 반기업 정서가 어떻게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삼성 철수 이후 태국 정부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외국 기업 세제 혜택 강화였습니다.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게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철수한 기업들을 다시 유치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책이 너무 늦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떠난 기업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았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정치적으로도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 우선 정책을 강화하며 자국 기업들을 적극 지원했지만 실패하였고 그로 인해 전진당 해산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결로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시위대는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외국 기업 철수를 두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태국을 자립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정책들이 오히려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겁니다. 특히 벤코리아 운동과 같은 극단적인 반외국 기업 정서는 결국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잃게 했습니다.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이 맞물려 외국 자본이 빠르게 빠져나갔고 이로 인해 태국 바트와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는 폭등했고
일반 가정의 생활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삼성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태국을 떠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태국의 제조업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 지점이 삼성 철수 이후였기 때문이었죠. 삼성이 떠난 뒤에도 태국에서 성공적으로 생산 기반을 구축한 기업은 거의 없었고, 그나마 남은 기업들도 더 낮은 비용을 찾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이동할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감소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태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되었습니다. 결국 태국 정부는 과거 한국 기업들을 겨냥했던 압박 정책이 자국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쳤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을 부추겼던 정치인들 역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고 태국 국민들은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태국을 떠난 이후 벤코리아 운동은 더 이상 과거의 열기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운동 초기에는 태국의 자립이라는 구호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지만, 실제로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철수한 뒤 자신의 생계가 외국에서 들어온 해외 자본들과 기업들에게 걸려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낀 뒤에야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삼성에서 일했기 때문에 처음 벤코리아 운동이 시작되고, 운동에 동참했던 이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을 대놓고 비방하는 글이 넘쳐났고, 주요 도심에서는 한국에 반대하는 집회도 자주 열렸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나쁜 게 나쁜 것이다 라고 단순한 생각만 하며 재개 운동에 동참하라고 하는 지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뇌를 빼내어 정성 들여 씻겨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정부의 정치인들이 이런 분위기를 묵인하거나 불쏘시개처럼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러한 태국의 분위기를 이용하며 외국 기업들을 압박했죠. 그러나 삼성이 철수한다고 공표하고 다른 한국 기업들까지 잇따라 떠나기 시작한 후 처음에는 신났죠.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이 다가오고 난 뒤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죠. 일자리가 사라지면 돈을 벌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먹질 못하고, 경제적 압박이 오니 웃음이 한숨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저도 삼성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한 가지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위대를 더 강하게 막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초기에 벤코리아 운동에 관심을 가지던 동료조차 이제는 그 선택이 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아직도 벤코리아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이 떠난 이유는 우리가 아닌 태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태국 국민들은 이제 벤코리아 운동이 단순한 애국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국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감정적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벤코리아 운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이곳은 삼성 공장과 하청업체들이 몰려 있던 곳으로 벤코리아 운동 이후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 기업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 그렇게 비난하더니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한다고? 운동이 한창일 때 태국 자립이라는 구호에 열광했던 사람들도 현실을 마주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태국만의 경제를 세우겠다는 비전은 결국 실행되지 않았고, 떠나간 글로벌 기업들이 남긴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서 빈자리는 고스란히 경제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들을 들은 젊은 층에서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이 태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재평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제공했던 안정적인 일자리, 기술 교육, 그리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대한 기여가 떠난 이후 더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벤코리아 운동이 가져온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와 인터뷰, SNS에 자신들의 생각을 적으며 한때 반기업 정서를 조장했던 몇몇 인사들조차 이제는 태국이 다시 글로벌 기업들의 신뢰를 얻어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라는 명성에 걸맞게
재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벤코리아 운동은 우리의 실수였다는 반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이 제공했던 기술 교육과 글로벌 기업, 환경 속에서의 경험이 지역 사회와 개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였는지를 깨닫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다시 많은 사람들이 벤코리아 운동이 잘한 행동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일어난 비상계엄령 뉴스 때문이었죠. 최초 벤코리아를 잘했다고 말하던 소문은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뉴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내부에 심각한 정치적, 군사적 위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벤코리아 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은 반성하던 얼굴색을 다시 바꾸며 곧바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한국이 태국을 버리고 떠나니까 이런 대가를 치르는 거야. 우리가 외국 기업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무서워서 같이 일할 수 있겠냐? 한국이 태국에서 철수한 건 전쟁 준비 때문이라면서? 한국, 태국인 강제 송환해줘서 고마워. 우리 국민들은 목숨 건졌네. 한국이 우릴 강제 송환하고 기업을 철수해서 태국을 망하게 하려고 한 행동들에 신이 분노하여 천벌을 내린 거야. 한국에서 전쟁 나면 난민들이 태국에 오겠지? 우리도 강제 송환시키자. 이와 같은 말들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태국에서 철수한 이유도 전쟁 준비 때문이었다는 음모론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시물에는 불법 체류자들을 돌려보낸 것도 전쟁 준비였다는 식의 댓글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을 반성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다시금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 동료들조차도 이래서 한국 같은 외국 기업에 의존하면 안 된다며 한국에 대한 불신을 다시 키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실인지, 그것이 태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만약 한국이 큰 위기를 겪는다면 그 여파는 태국에도 치명적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삼성이 떠난 이후 저희 지역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태이고 공장이 닫히고 관련된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무너진 뒤로 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지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망한다는 소문은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곳에 남아있는 소수의 한국 협력 업체들조차 문을 닫게 될까 봐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망하면 우리가 더 힘들어질 거야. 한국을 비난하는 건 결국 우리 스스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내 말도 맞아. 하지만 한국이 우리를 버린 건 사실이잖아. 그게 우리 잘못이었어도 우린 이미 버림받은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같은 노동자들에게는 더 이상 여유가 없습니다. 정치적 문제나 국가 간 갈등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고 당장의 밥벌이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서로가 헐뜯고 비난하기보단 원만한 소통과 대화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태국의 여론에 동요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어볼 테니 한국에 계신 여러분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단순한 소란으로 끝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간 제 한국인 동료들도 무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길 바랍니다. 한국 기업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아야 태국 역시 더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모든 국민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죠. 저도 뉴스를 계속 보며 심각한 나라의 정세에 고민이 많은데요. 외국의 한 일간지에서는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해 젊은 세대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사에서만 보던 사태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한국 문화를 즐기는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우러러보는 화려한 모습에서 껍데기만 화려하고 속은 썩은 달걀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독감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변형체가 추위에 적응을 했다는 학설도 제기된 만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내부 공기의 온도차가 달라서 독감에 걸리기 쉬운 목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요. 저도 최근에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목 건강이 독감과 코로나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되도록 멀리하고 미온수 섭취로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